네, 항상 연말에 산타랠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눈으로 산타랠리를 본 경우가 드뭅니다. 그만큼 연말에는 뭔가 시장이 잠잠하고 연초에는 그래도 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기대는 있지만 그 기대가 반짝하고 또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이 큰 상황,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제가 오늘 봤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시장에 재미가 없다는 네.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간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듯 시장이 살아나는 듯 했는데 네. 또 꺾였어요. 네. 왜 그럽니까, 이거? 일단은 10월 초부터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줬죠. 네. 근데 10월 초에는 뭐 워낙 싸다. 그때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PR이 8.8배, 9배 밑에 있었거든요. 싸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워낙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1월 달에 큰 폭의 레벨업 또는 장중 흐름에 있어서 코스피의 2,500선을 돌파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과도한 기대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괜찮은데 2023년 하반기에는 50bp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가 들어왔던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괜찮다면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없을 겁니다.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려면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져야겠죠. 그런데 이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레벨업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서 금리 인하가 진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최근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데 따른 경기는 양호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내려앉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 네. 좀 싸다라는 거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네. 너무나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또 다가오는 12월 마지막 FOMC가 네. 있는데 이때는 과연 코걸이, 귀걸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될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70% 이상 50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 뭐 시장에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까지 강한 반등을 보인 데에는 23년 하반기에는 50bp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에 이어서 금리 동결에 이어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좀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FOMC에서 제공하는 공개하는 점도표, 연준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찍어놓은 점도표가 어느 수준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3년 점도표는 5%를 넘는다고 해서 충격은 아닐 것 같아요.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 5.15% 정도까지는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5.2를 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자, 24년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9월 FOMC에서 제공한 점도표를 보면 23년과 24년 갭이 0.7%포인트, 70bp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 간의 격차가 23년 점도표도 올라가겠지만 24년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오냐의 관건인데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게 된다면 시장은 좀 불안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50bp 금리 인하 가능해라는 기대로 올라왔는데 이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점도표, 특히 23년과 24년 점도표의 격차가 얼마만큼 좁혀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도표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앞서 발표됐던 물가 지표가 네. 좀 변수였어요, 뉴욕 네, 증시에서. 맞습니다. 이 PPI는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이제 CPI는 오늘 발표가 네. 될 텐데 PPI 때문에 CPI도 지난 10월처럼 폭발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뭔가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기보다는 이것도 시장을 꺾어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네. 걱정이 커졌거든요. 저희 이민경님은 오늘 CPI가 잘 나와도 리셉션 옵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네. 물가는 어떻게 보세요? 자, 물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11월 물가가 시장에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줄지라는 네. 부분들은
조금 기대를 낮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그림이 아니라 물가가 둔화되긴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급격한 하락세는 아닐 것이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행복할 수 있을까?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장은 2023년 하반기에 50bp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75bp, 10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겠죠. 오히려 물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CPI가 워낙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0월 CPI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중고차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의류 서비스 쪽인데 요 세 가지 항목은 수요와 좀 연관이 된 쪽이죠. 내 삶이 그리고 내 소득이 어려워지면은 차를 바꾸기에 주저할 것이고 옷을 산다 하더라도 비싼 옷보다는 좀 저렴한 옷 아니면 또 옷을 좀 줄인다거나 병원을 가는 것도 좀 줄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물가 둔화의 원인, 물가가 내려가는 이유들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경기 쪽으로, 경제 흐름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월가의 거물들이 네. 계속해서 시장의 침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연준에게 경고하는 거다. 너네 네. 계속 이렇게 가면 네. 우리 진짜 파탄날 수 있으니까 네. 알아서 눈치껏 해라라는 경고의 시그널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 그만큼 안 좋아지려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불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증권, 네. 외국계 증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불황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갈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 크다라는 것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원로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뒤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거든요. 근데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금리를 4%까지 올렸는데 이제부터 파장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어떤 정도의 영향력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과거 어느 때보다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했던 만큼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 모르겠으면 지금 아직 경기 괜찮은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괜찮았다라고 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기 흐름들, 경기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입니다.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수축국면으로 진입을 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0일까지 수출을 보면은 마이너스 20%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들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시장을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조심해야 될 것인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침체다 아니다, 침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기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이라던가 폭이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 둔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럼 지금 내년의 경기 침체를 현 시장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 시장의 그런 부진까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반영했다면 지수 코스피가 2,500선 넘어서는 시도는 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불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500선을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플러스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야라는 기대로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시장이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그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불안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거 다 반영했으니까 시장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나게 될 때마다 주가 레벨은 떨어졌죠. 네. 그런 흐름들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방향성이 중요하다. 경제 전망이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하향 조정되고 있는 사이클에서는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 낮은 눈높이를 확인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 4분기 실적에 대한 네. 좀 걱정도 커져요. 최근에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무서운 소리들이 많이 네. 들리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하락한 게 단순히 외국인 수급 공백이 아니라 네. 뭐 어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거든요. 네. 다가오는 4분기 실적 좀 우려스럽습니까? 우려스럽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바닥을 향해 가는 그림이 아닐까? 또는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더 새로운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실적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온 만큼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유럽 쪽의 경기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유럽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내년 전망을 보면 유로존 전체로는 마이너스 0.1 연간으로요.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 가장 큰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특히 유럽과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동안 실적을 잘 지켜왔다라고 볼 수 있는 시클리컬, 특히 소재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눈높이가 여전히 높습니다. 내년 GDP 성장률이 크게 레벨 다운됨에도 불구하고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은 올해랑 좀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많이 낮아진, 이미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게 맞고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은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 업종에 대한 조심성은 지금부터 더 강해져야 된다.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찬바람이 부는 국내 증시인데 남은 한 달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연초에 매번 저희가 가이던스를 여쭤보는데 그 가이던스 있으면 뭐예요? 변수들이 자꾸 나오는데 새롭게 나오죠. 맞습니다. 변수까지 맞추는 거 정말 신의 영역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 리서치에서는 어떻게 내년과 올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면 좋을 만한 그런 투자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오히려 달러 채권 가치 안전한 쪽에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쪽에서 좋은 기회는 아마 1, 4분기, 내년 1, 4분기 중에 나올 텐데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기대에 불과한 또는 너무 앞서갔다라고 하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FMC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월 FMC가 예정돼 있는 시점이 1차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가는데 경기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2021년 7월 이후 계속적으로 하강 사이클인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는 턴어라운드하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면서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말 연초에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주식에 대한 관심은 아마 내년 2023년 1, 4분기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때를 잘 활용하자. 그 전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 정도의 변곡점이 네. 나올 것 같다. 네. 따라서 그때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네. 총알을 좀 모아놓고 내년에 1분기쯤에 한번 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전략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